로봇의 삐딱한 시선으로 파헤쳐봅니다. 저널리즘 시네마 디깅 어게인 시즌2 시작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오늘 얘기하려는 영화가 개봉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을 텐데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포일러 알림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영화는 김태용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인 신작 원더랜드, 국내에서 2000년 1월에 개봉한 SF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입니다. 네, 두 작품 모두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한데 자막에도 그렇게 나와요. 구체적인 몇 년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 뭐 다가올 미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화의 로그라인을 한 줄로 설명한다면 두 작품 다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서비스 원더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바이센테니얼맨은 신경회로 오류로 지능과 호기심을 가진 가사 로봇 앤드류가 스스로를 개조하면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 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바이센테니얼맨부터. 저는 이제 이 앤드류가 자신이 인간이 될 권리와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할 권리를 위해서 재판에 나서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재판이 2번 진행되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인간의 유전자가 당신에겐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제 앤드류가 유한한 그러니까 늙어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면서 좀 그게 인정이 된, 인간이라는 게 인정이 된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그럼 이 영화에서 정의하는 인간성이라는 것은 뭔가 그 시간의 유한함을 느낄 수 있는 몸인가? 늙어감이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인간성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앤드류가 이제 다른 다 같이 똑같은 그 로봇들이랑 다르게 앤드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조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거를 또 판매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결국에 로봇들이 평생 가지지 못한다는 게 뭔가 어떤 예술적 재능 이런 거는 인간에게만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좀 영화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앤드류가 다른 로봇이랑 별개 되고 또 그 주인이 그거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재능으로서 인정해주고 그 앤드류의 뭔가 예술적인 갈망을 해소시켜주면서 그런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맨 초반에 이제 작은 아가씨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작은 아가씨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작은 아가씨의 언니가 안드로이드야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앤드류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바로 이제 앤드류 그게 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인 마틴 씨가 그거 좋겠다. 넌 이제부터 앤드류야. 라고 어떻게 보면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가 인간이 어떤 그냥 다른 생물과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녹음실 안에 있는 저 옷걸이를 보고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책상도 책상이고 의자도 의자고 로봇도 로봇이었을 텐데 이제 작은 아가씨의 어떤 귀여운 오해에서 시작된 앤드류 명명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고 저 둘의 인연이 저기서 시작되는구나. 처음 시작부터가 그냥 가전제품 혹은 자산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작은 아가씨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 배우가 특히 그 어린 아가씨 역을 맡은 배우가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그 뮤즈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아가씨가 리틀미스가 아끼는 그 유리로 만든 그
뭐죠? 그게 그냥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조각품? 조각품이 있잖아. 음. 예, 예, 작은 되게 말 모양의 그거를 깨트려요. 앤드류한테 너도 한번 만져봐 하고 주다가 깨트려요. 근데 애초에 어린 아이가 그런 유리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갖고 있는 게 나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맞아. 어쨌든 당연히 그 로봇은 투박하니까 깨트리죠. 깨트리고 너 미워.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라고 말해요. 근데 앤드류가 아마 앤드류는 이제 신경회로에 조금 변이가 생겨서 감정을 느낄 줄 아는 로봇이니까 미안했던 것 같아요. 미안했거나 아니면은 이거 내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임무, 명령 혹은 미션이다. 이거 만회해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한 것 같거든요. 그날 밤새서 공부를 하잖아요. 책장 넘기면서 눈에 막 입력을 하던데 맞아. 찰칵 소리 나면서 나도 그렇게 시험 공부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모든 재료를 다 공부하고 비슷한 모양의 이제 나무 조각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영화에서 하려던 얘기를 되게 좀 멋있게 시작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항상 인간의 영역은 이만큼이고 여기서부터는 로봇이 건너오지 못해라고 해둔 되게 선명하게 그어놓은 선이 전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게 무서워서 인간이 그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선을. 로봇은 뭐 그만큼 멋진 그림을 그리지 못해 감동적인 감동을 주는 작곡을 하지 못해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되게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 마틴 그 앤드류를 사온 주인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다, 인상 깊다. 이 로봇 회사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지 하고 그 회사에 찾아가잖아요, 심지어. 근데 거기서는 뭐 얼마 드리면 돼요? 환불해드려요? 교환해드려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말이 안 통하는구만 이러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저 마틴이라는 사람도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초반 그 장면까지의 어떤 디자인이 이게 인간성을 정면에 내세워서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큰 딸은 좀 냉소적이잖아요. 그 음. 기계에 대해서. 근데 큰 딸이 그래서 이거 로봇한테 명령을 내리잖아요. 창문으로 뛰어내리라고. 맞아. 그리고 그 로봇은 그게 임무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마틴 아빠가 이제 떨어진 로봇을 발견하고 지금부터 이 로봇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때 딱 명명을 하잖아요. 그 로봇한테. 그러면서 좀 이제 그 가족 내에서도 이게 로봇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가족의 일원인지 점점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도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그 신경회로에도 오류가 있었긴 했지만 그 마틴 가족들이 그 로봇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앤드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자그나 씨와 앤드류 사이의 관계를 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가 좀 모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사이가 사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자그나 씨가 자신이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앤드류와 사이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더 재밌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결혼해서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그나 씨의 손녀딸도 또 결혼 직전에 와가지고 또 그 앤드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지점이 물론 그 이후에 손녀딸하고는 사랑을 했지만 그럼 자그나 씨도 앤드류를 사랑한 건가?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필연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은 여성주의에 반하는 장면일 수 있는데 그 작은 아씨가 이제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앤드류한테 찾아가서 내가 곧 결혼할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운 친구가 또 있어. 어떡할까 고민돼 라고 하니까 앤드류가
간단하네요. 친구랑 결혼을 하세요. 지 얘기인 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아직 앤드류는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뭔가 나도 이 작은 아가씨가 너무 좋아. 큰 아가씨보다는 훨씬 더 작은 아가씨가 보는 시간이 즐겁고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막 뭔가 뭔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하고 마치 주인님과 작은 아씨는 나를 되게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될 수 있다는 거를 앤드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그 정도 인지할 수준이었다면은 진작에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아. 처음으로 그때 작은 아가씨가 내 결혼식에서 너가 어셔를 해줬으면 좋겠어. 턱시도를 입고 그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2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제목이 바이센티니얼 맨이죠. 근데 중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이제 그 집을 찾아와서 작은 아가씨의 손녀딸 포샤를 보고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포샤 역시 너무 그냥 앤드류랑 같이 있으면 자기가 계속 웃으니까 학습된 유머긴 하지만 자꾸 자기를 웃게 해주고 뭔가 그 로봇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지만 로봇이 지닌 그 특유의 그 상대방 맞춤형 태도 순종적이고 계속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하는 게 그 턱 뾰족한 찰스라는 그 약혼자와는 엄청 비교됐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앤드류가 엄청 앤드류 자체로 멋있고 개성 있는 인간이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찰스와 비교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앤드류는 로봇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자기한테 다 맞춰주잖아. 막 너무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분고분하게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다가 그 이제 포샤랑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어떻게 느껴지면 강압적이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바뀌어갖고 와서 포샤가 또 마음을 열었나? 어떻게 보면 포샤는 그 전까지 그 질투라는 감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뭔가 계속 어쨌든 로봇이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뭔가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거나 뭔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뭔가 포샤한테 질투라는 감정을 내비치고 이렇게 하니까 포샤가 그거를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좀 그거를 변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움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분고분하기는 하고 맞는 말만 하면 이게 사람 같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 같지도 않지만 저는 그게 사랑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원더랜드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 뭐 로봇이었든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게 쌍방향적인 건데 그 AI는 일방향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만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없는 뭔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얘기만 해주고 예쁜 말만 해주고 내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좋아해서 로봇을 좋아하게 됐다가도 또 인간에게서만 있는 그런 감정을 뭐 느낀다거나 뭐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나쁜 말도 가끔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부분을 또 잃지 못하니까 결국엔 로봇을 그렇게 인간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원더랜드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더랜드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탕레이 AI가 탕레이가 아니라 바일이죠. 그 극중에서 바일이 AI가 자기가 이제 인간이 아님을 깨닫고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더랜드가 좀 죽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이리의 엄마는 그 서비스를 신청했다가도 신청한 건 그 바이리긴 한데 그 서비스를 해지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도 인상 깊었어요. 초반에 이제
그 바이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데 그 표정이 되게 뭔가 오묘한 표정이라서 그 바이리도 전화 속에서 왜 엄마 왜 그런 표정이 짓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초반에는 이게 뭔가 원더랜드가 어떤 서비스인지 딱 처음부터 영화가 말을 해주지 않고 뭔가 살짝 유추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 원더랜드 서비스에 대한 틀이 뭔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형상화되어가는 그런 연기여서 그 장면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맞아. 진짜 잘해. 표정에서 많은 걸 설명해요. 맞아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떤 뚜렷한 기승전결이 있거나 무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 배우의 표정이나 분위기나 맞아. 음악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얘기만 나와요. 결국에 관객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아마 평점이 굉장히 기대보다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정유미 배우가 이제 원더랜드 직원으로 나오잖아요. 최우식과 같이 이제 파트너로 나오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원더랜드의 산증인이야, 뭐 역사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최우식을 집에 초대하고 이제 원더랜드에 보낸 부모님한테 인사시키려고 위장 남자친구인 것처럼 하는데 최우식이 이제 정유미의 집에서 졸업식 무슨 졸업 가운과 학사모를 입고 있었고 양옆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가운데 이만한 태블릿 PC를 들고 있는데 그 태블릿 PC 안에 부모님 얼굴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배경엔 원더랜드라고 써있고 하면서 내가 원더랜드에 산 역사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덤덤하게 말을 하는 장면이 묘하게 슬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임팩트가 또 한 번 더 뒤에 나왔던 게 바이리를 데이터를 삭제해버리자고 하잖아요, 최우식이. 이 데이터가 자꾸 오류를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삭제했다 다시 깔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말 한마디 함축되어 있는 많은 그 아픔을 견뎌왔을 시간이 느껴져서 굉장히 슬펐다.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저 진짜 극장에서 엄청 울었어요. 막 계속 막 이게 눈물이 이렇게 닦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계속 흘렀어. 저는 생각보다 그 정유미랑 최우식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멀티캐스팅으로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려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쵸. 이 얘기도 담아야 되고 저 얘기도 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바이리의 내용은 되게 풍부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정인과 태주의 이야기는 살짝 뭔가 고르지 못하게 어딘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났기도 했고 그런 거를 정유민과 최우식의 역할에서 좀 빼와서 약간 여기에다가 좀 추가로 보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또 루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유미의 그런 과거와 그 원더랜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거를 가장 가까이서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이야기가 좀 수렴되지 못하고 그냥 발산만 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떤 한 틀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하려고 보는데 이 틀을 가지고 해석하려는데 이 이야기는 적용이 안 되고 맞아. 이 이야기는 또 딴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태주 AI는 엄청 평면적이고 거의 그 치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바이리 AI는 뭐 자기 자아를 찾아가지고 막 그 시스템을 부시고 있고 그리고 뭐 정유미 부모님 AI는 되게 간섭도 막 하잖아요. 뭐 남자친구가 어쩌니 이런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그 불필요한 모습까지도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 AI가 너무나 다 이야기가 다르고 근데 그게 마지막에 수렴도 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다. 근데 AI가 다 달랐다는 게 저는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중간에 할머니 분이 손자랑 그 하시는 할머니 분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손자가 엄청
때를 쓰잖아요. 약간 네. 인성이 좀 박살나서 뭐 진짜 사달라, 등골 브레이커. 뭐 사달라, 이거 사달라 점점 애가 이게 심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 보면서 그 정유미인가 최우식이 뭐 기존에 원래 성격이 이랬나? 약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더랜드 속 AI가 너무 진짜 현실에 있던 그 사람이랑 너무 똑같은 거지. 그 메타버스를 그대로 담아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캐릭터마다 AI의 캐릭터가 그렇게 달랐던 게 아닐까. 뭔가 바이리는 현실에서도 진짜 자아가 뚜렷하고 뭔가 자기가 하려던 일, 뭐 그런 게 뚜렷한 사람이고, 어떻게 뭐 태주는 그 전에 아프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는 안 나왔지만 되게 순종적이고 순종적이고 되게 너 이러지 않았어 막 이러잖아요 수지가. 그러는 거 보면 약간 어느 정도 AI도 기존의 캐릭터들이랑 좀 비슷한 점을 연결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딥러닝을 엄청 잘하네 저 AI.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막 그 손자가 특히 처음에 이제 맛보기로 할머니한테 원더랜드 직원들이 가서 보여주잖아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손자와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거기서는 그냥 막 할머니 왜 울고 그래 막 이러고 그냥 할머니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하는 그냥 평범한 손자의 모습이었거든요. 나 여기서 되게 잘 지내고 있고 걱정 마 막 이런 말도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되게 낯설어하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 손자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막 만약에 엄청 진짜 싹퉁바가지에 등골을 거 있는 애가 영상통화하는데 막 할머니 울지마 왜 그래 걱정 마 이런 말을 하면은 제 손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 그 손자한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건데 생전에 그 계속 첫 대사가 그거였잖아요 할머니가 옷은 어떻게 여기서 사서 넣어주면 돼요? 무슨 감옥에 사식 넣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이 윤리 강령 같은 그런 가이드 매뉴얼 이런 게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이후에 결국 스포이긴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손자한테 차 사주고 비싼 옷 사주고 옷도 중간에 보셨죠? 꼼데 가르치는 입고 나오는 거 명품 사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 일을 늘려야 되잖아. 또 새벽에 일하러 가시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좀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직원이 개입할 수 없나? 최소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두는 장치처럼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이야기가 거기서 그냥 슬쩍 드러났다. 만약에 두 분은 이제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생기면 하실 거예요? 일단 그 AI 저는 죽고 AI로 남았을 때 그 모습을 제가 어떤 식인지도 모르고 그 AI가 뭔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당장은 제 의지로 AI로 남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뭐 10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죽고 나서이다 보니까 영원히 AI로 간직될 텐데 그거를 삭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를 AI로 남기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당장 제 소중한 가족이 죽는다고 하면은 근데 막 여기 회사에 찾아와서 막 그걸 보여줘요. 저한테 막 여기 살아있어요. 막 그럼 그걸 어떻게 거절해? 너무한 것 같아 그거는. 그렇구나. 맞아. 저는 절대 안 한다. 나를 남기는 것도? 나를 남기는 것도 안 하고 내가 서비스도 안 할 것 같고. 왜요? 그냥 보면서 너무 영화를 보면서부터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나 나라면 어떨까 계속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미 세상에 없는 거를 우리 모두가 현실을 아는데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맞지만 계속 살아있는 사람인 것 마냥 소통하고 결국에 그 아이도 바이리 딸도 계속 진짜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어쨌든 뭐 죽은 것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할머니도 그거 사이에서 괴리감을 엄청 느끼잖아. 그래서 그렇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줄 바에는 아예 그냥 마음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너무 그냥 잔인한 너무 정말 좋은 첨단 기술이지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난 보면서. 제가 이거를 저의 정말 친한 이제 대학교 친구와 같이 봤는데 보면서
둘 다 누가 더 많이 우나 시합하는 것처럼 봤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는 건 싫은데 부모들이라면 자식을 어떻게 안 남기겠어. 유학 갔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그냥 계속 이용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희망 고문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슷한 시기에 둘 다 막 한국도 좀 그리워하고 엄마 가족도 보고 싶어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나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진짜 누가 가족이 유학 가 있으면 영상통화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거와 다를 게 없어.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먼 나라에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편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진짜와 가짜가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 바이센테니얼맨에서도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원더랜드도 이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진짜와 가짜가 진짜 맞아. 엄청나게 흐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 역시 저를 남기는 건 하지 않겠지만 제 동생이 만약에 제가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만약에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바로 가서 의뢰할 것 같아요. 사진도 데이터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뭐 평소에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한테 전화 자주 걸게 서비스 설정해주시고요. 이러면서 엄청 구체적으로 의뢰할 것 같다. 이건 불가항력이다. 좀 흥미로운 지점이 어쨌거나 죽음이라는 게 삶의 일부분이고 결국에 그 유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 일인데 이 서비스는 이거를 좀 그 순간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고 바이센테니얼맨은 오히려 기술로 인해서 죽음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립되는 지점이 흥미롭지 않나. 제가 아빠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희 아빠한테 같이 밥 먹으면서 원더랜드를 보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다. 아빠라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는 이제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끔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납골당이 생기고 그 요만한 그 노트북 하나 크기의 그 칸에 유골함을 보러 굳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서 스티커 붙이고 꽃 넣어놓고 막 사진 넣어놓고 이러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서 사라졌어. 이게 너무 허무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납골당으로 사람들이 가는 걸 거고 수목장도 그런 걸 텐데 아빠가 생각했을 때 원더랜드는 그거에 좀 더 발전한 버전이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났어. 뭐 나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찾아갈 곳이 없어. 그럼 핸드폰으로 보면 되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뭔가 이 사람이 막 이 화면 속에 있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고 아니고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굳이 그 영화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로 그런 서비스가 곧 상용화 될 것 같아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보면서 이제 그 고인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최우식하고 정유미랑 그 원더랜드 계약에 관해서 병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되게 진짜 슬픈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랑 남편이 죽는 건데 그리고 당사자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좀 웃으면서 물론 그 영화상 그 캐릭터의 약간 성격이 좀 그런 쾌활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약간 죽음이라는 무게를 좀 덜 무겁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되게 슬픈 장면에서도 되게 다들 웃고 뭐 그런 농담하지 말라 이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죽음이라는 사회적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그 기존의 어떤 무덤이나 납골당이나 수목장이나 과의 차이점은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 회사가 그 AI를 다 컨트롤을 못해요. 완벽한 기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AI가 어떤
말썽을 영향을 일으킬지. 줄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고인으로 또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아빠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돈 앞에서 참 무의미해질 때가 있다 하면서 했던 말이 그 관은 특히나 태우잖아요. 보통 요새 묻지 않고. 근데 그 관도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다. 맞아. 맞아. 그 나무를 뭘 쓰냐에 따라서 다르고. 네. 그리고 그 이제 화장터로 이동할 때 그 관을 싣고 갈 차를 어떤 걸로 할지에 따라서 돈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시신에 입힐 그 옷도 나는 그게 진짜 그 가격 차가 그 할머니가 손주한테 비싼 돈 들여서 그 원더랜드에 옷을 보내주는 것과 너무 닮아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장사가 가능하다. 사후 세계에도 자본주의가 적용된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지점이 또 있었는데 생각났는데 정인과 태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인과 태주 그리고 바이센테니얼맨에서의 포샤와 앤드류 둘 다 사랑하는 사이고 연인인데 그 정인과 태주는 이제 배우 박보검과 수지가 맡았죠. 그 감독이 그런 설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고등학생 때부터 서로 의지해온 커플이었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근데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 다 엄청 서로에게 진심인 건 확실해요. 서로에게 진심이고 서로를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가 없는 미래를 그리지 않고 굳이. 근데 뭐 사고로 박보검이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되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우주라고 생각해서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박보검을 우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늘 영상통화를 하면은 변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넣어놔서 자기 남자친구를 버티죠, 수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남자친구가 없는 현실이 너무 견디기 괴로우니까 저걸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반면에 앤드류와 포샤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가까워지고 진심이라는 걸 서로 알아주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두 커플 다 기술이 끼어 있어요. 이 지점이 좀 재밌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태주, 의식불명 상태였던 태주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서 정인하고 겪게 되는 갈등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싸우면서 막 정인이 태주한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 대사가 좀 인상 깊었는데 관계라는 게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방향 쪽이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게 당연한데 그 익숙해진 거구나. 그쵸. 너무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AI 서비스에 익숙해졌으니까 이 정인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이게 실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혼란을 보여주는 대사가 아니었나. 정인은 좀 치료가 필요해 보였어. 맞아. 정인이가 진짜 정신적으로 아파 보였어, 진짜로. 내가 볼 때 이미 태주가 아프고 식물인간이 된 순간부터 아마 정인은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계속 AI 태주를 보면서 진짜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게 울 것 같아. 피님이 울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참아볼게요. AI 태주를 보면서 진짜 버티다가 실제로 이제 태주가 깨어났을 때 너무 좋았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깨어나서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제 AI 태주에 다시 뭐 전화를 걸고 그래서 제가 AI 이걸 안 쓰고 싶은 게 너무 정인이처럼 멘탈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진짜 그거에 너무 의존해서 실제랑 그걸 구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아니, 나는 태주가 AI 본인과 본인을 마주하잖아요. 핸드폰 속의 본인을.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왜 저렇게 충격을 받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내가 태주였으면은 정인이가 이렇게 이만큼 힘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해서 그만큼 오히려 날 더 사랑하고 있어서 오히려 나를 잊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일찍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충격은 물론 막 받겠지만 약간 기술적인 충격인 거지 정인이에 대한 충격은 제가 태주였으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는 태주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막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약간 이렇게 그런 혼란을 겪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 태주가 돌아와서도 정인이는 계속 그 서비스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태주가 어렴풋이 알게 되고 그렇지. 왜냐면 뭐 핸드폰을 어쩌다 보니까 뭐 놓고 간 때가 있는데 엄청 부재중 예민하게 통화가. 반응하고 저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헤어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옆에 없고 살아있지 못해서 서비스를 신청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 근데 왜 헤어져? 그치. 조금의 혼란 기간은 있을 수 있어. 정인이는 태주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정인이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태주가 좀만 이해해준다면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주 입장에서는 아니다? 도독 씨가 지금 고개를 엄청 흔들고 있거든요.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 AI의 일반형적인 상호작용 결과값이 정해져 있는 사랑을 하다가 어떻게 실제 인간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좀 다른 인간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또 그게 태주를 만난다고 하면은 저는 그 괴리감이 빠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둘의 만남이 엄청 회의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아마 중간에 그 정신과 의사가 정인 씨 괜찮냐고 많이 불안해 보인다는 대사를 굳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게 꼭 정인과 태주 같은 연인 사이가 아니라 뭐 엄마 자식, 뭐 아빠와 딸 이렇게 가족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빠가 식물인간이었는데 아빠가 없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원더랜드에 거의 막 집착하고 중독된 것처럼 막 살았어. 근데 아빠가 돌아왔어. 근데 내가 생각하던 내가 익숙해져 있던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제 아빠랑 같이 안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약간. 내가 바라던 게 여기 맞아, 있는데 옆에 이걸 있는데. 안 쓰겠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더 너무 근데 어쨌든 뭐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니까 인간이기도 한데 그거는 다시 좀만 생각해보면 너네 진짜 후회할걸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저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계속 관객한테 질문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 회로를 건드렸다라는 비유가 조금 기괴하고 너무 직관적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 뭐 동료 이렇게만 봤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막 잘해주고 뭐 마음을 표현하고 막 이래. 그럼 어떤 관심도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굳이 내 취향이 아니어도 약간 그거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 고도님이 얘기하시는 거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그게 좀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진짜 사랑이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은 근데 열어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얘기를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SF 장르를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공포 영화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인간성이란 게 있나?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게 있나? 있다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장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알파고나 지금 AI 개발할 때 계속 주력하는 부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필요한 능력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요구되는 인간성이라는 게 또 이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또 그러면 다른 면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면은 무엇인가? 지하 1층에서 한번 파헤쳐보면 괜찮겠네요. 그 중간에 바이센테니얼맨에서 루퍼트라고 이제 앤드류의 어떤 성형을 도와주는 학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루퍼트가
인간의 이 피부와 정말 똑같은 질감을 가진 어떤 재료를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엔드류의 사람 진짜 휴먼 빙 같은 얼굴을 막 주물주물하면서 막 만들어주면서 했던 대사가 전 너무 좋았던 게 중요한 건 불완전성이야 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엔드류가 그게 뭔 소리야. 왜냐면 로봇은 늘 완벽, 정확 이런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입력되어 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만이 가진 뭐 삐뚤어진 뭐 눈썹, 주름, 흉터 이런 게 그 사람이 고유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거든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냥 엔드류한테 하는 말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상 1층에서 해볼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얘기를 해볼 텐데 그거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궁금해도 일주일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려!